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출신의 마르티나라고 합니다. 저는 여행을 무척이나 좋아하지만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적은 월급 때문에 늘 국내 여행만 다니곤 했는데요. 그러다 한 번은 제게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파견을 가 있는 제 고등학교 친구가 휴가를 맞아 잠시 스페인으로 돌아온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녀는 케이팝을 좋아하는 저와 관심사가 잘 맞아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데 저만 괜찮다면 자신의 자취방에서 지내도 좋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행에서 꽤나 부담되는 요소인 숙박비가 굳다니 이건 무척이나 좋은 기회였고 그렇게 저는 2주간의 여행 계획을 짜서 꿈에 그리던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 주는 혼자 여행하고 마지막 한 주가량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친구와 함께 다닐 계획이었죠. 저는 부푼 기대를 안고 짐을 꾸렸고 제가 가진 가장 예쁘고 비싼 옷을 입고 한국으로 향했어요. 일단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친구네 집에 짐을 놓고 명동으로 향했는데요. 명동과 홍대는 제가 한국에 오면 가장 가보고 싶었던 번화가였고 일단 친구네 집에서 가까운 명동부터 들르기로 한 것이죠. 확실히 명동은 엄청난 인파들로 북적였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한 곳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줄을 서 있길래 궁금해서 한번 가보게 되었죠. 가만 보니 그곳은 유튜브에서나 봤던 떡꼬치라는 음식을 나눠주는 시식 코너인 모양이었고 저는 흥미로워서 한번 줄을 서봤는데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더군요. 분명 3분만 기다리면 될 줄 알았지만 줄이 끝도 없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그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공짜라는 말에 눈이 뒤집힌 한국인들이 엄청나게 새치기를 해대서 멀쩡히 줄을 기다리던 제가 손해를 보고 있던 거였습니다. 분명 한국인들의 시민의식과 교육 수준은 몹시 높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들은 어떻게 이런 수준 이하의 행동을 하는 건지 너무나도 실망스러웠어요. 하지만 떡꼬치는 먹어야 했기에 최선을 다해 새치기를 방어했죠. 그렇게 결국 제 차례가 왔고 음식을 집으려고 손을 뻗었는데요. 하지만 떡꼬치를 집나 싶은 순간 제 뒤에 한국인들이 제 손을 마구잡이로 쳐대고 자신들이 떡꼬치를 집어가려고 아우성을 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그들의 행패 때문에 저는 제가 제일 아끼는 비싼 옷에 떡꼬치 양념이 범벅되는 대참사를 겪게 되었죠. 저는 엄청나게 분노해서 제 손을 치고 떡꼬치를 훔쳐간 바로 뒤에 한국인 아주머니에게 영어로 맹렬히 따졌죠. 이봐요. 제 차례인데 뒤에서 먼저 가져가려고 행패를 부리는 건 너무 매너 없지 않나요? 당신은 옷도 그럴싸하게 입고 배울 만큼 배운 것 같은데 줄 서는 법은 못 배운 건가요? 당신 때문에 제 옷에 양념이 튀었으니 보상하세요. 그러자 제게 교양 없는 행동을 일삼던 아주머니는 서툰 영어를 사용하며 답했는데 그녀의 답변이 가관이더군요. 그러니까 먼저 집었어야지. 뭘 느긋하게 쳐다보고만 있어? 몸은 네가 앞에 있었지만 손은 내가 더 빨랐으니 이건 네 잘못이야. 줄은 그저 유리한 자리를 선점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왜 꼭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집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하고 그냥 가버렸는데 저는 그녀의 사고방식에 어리 빠져서 양손에 떡꼬치 2개를 짚고 유유히 사라지는 그녀를 그저 바라보기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미지와는 달랐던 한국에 엄청나게 실망하게 됐고 곧바로 친구에게 전화해서 한국인들은 원래 이렇게 교양 없냐며 울부짖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됐다니 그냥 스페인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았죠.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친구는 충격적인 대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혹시 명동에 있니?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명동에 갈 거라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제가 당황해서 대답도 못하고 있자 그녀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나갔어요. 네가 본 사람들은 전부 중국인들이야. 명동은 중국인들이나 가는 곳이지 한국인들은 절대로 안 가거든. 그리고 내가 한국에서 1년간 지내면서 그렇게 수준 떨어지는 한국인은 단 한 번도 본 적 없어. 솔직히 그녀의 말에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을 너무 사랑해서 일부러 한국 파견에 자원까지 한 친구였기에 그저 맹목적으로 한국 편만을 든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한국인들의 수준이 높다는 건 진작부터 들어왔지만 막상 한국에 오자마자 아끼는 옷이 더러워지고 기분 나쁜 일까지 겪게 되자 저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봤던 것 같네요. 어쨌든 그렇게 저는 명동의 중국인들에게 학을 뗀 채 한강에서 열리는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마침 그날 밤 한강에서 음식도 팔고 공연도 하고 불꽃놀이까지 하는 대규모 행사가 열린다길래 이곳에서 명동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생각이었죠. 그렇게 저는 버스를 타기 위해 이동했는데요. 하지만 뭔가 이상하더군요.
지금은 한국의 퇴근 시간인지 거리에는 수많은 인파로 가득했는데 버스 줄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상하리만큼 적었거든요. 아니, 이걸 적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는 게 한국인들은 한 줄이 있으면 그 줄의 뒤를 텅 비워두고 한참 뒤에 또 다른 줄을 서는 난생 처음 보는 형태의 줄을 서고 있었죠.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한국인들은 버스의 노선별로 줄을 각기 다르게 서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맨 앞 무리의 가장 뒤로 가서 줄을 섰죠. 그리고 만약 제가 줄을 잘못 섰다면 당연히 뒤에 있던 한국인들이 주의를 주겠지 했는데 다행히도 한국인들은 제게 아무 말도 안 한 것을 보아 이런 식으로 줄을 서는 게 맞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무사히 한강에 도착할 수 있었고 한강에서 정말 환상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한강의 폭은 바다만큼이나 넓었는데 한국인들은 다들 천재인지 이런 신이 내려주신 자연을 허투루 사용하는 법이 없었거든요. 한강 근처에는 수많은 인프라와 문화시설이 개발되어 있었고 야시장과 수상체험, 불꽃놀이 행사 등을 개최하면서 한강을 콘텐츠로서 정말 200% 활용하고 있었죠. 그리고 꽤나 대규모 행사였음에도 한국인들은 어찌나 질서를 잘 유지하던지 한강 주변에는 사람들로 가득해 혼잡해 보여도 한국인들은 좁은 공간에서도 먼저 어깨를 접으며 상대방을 배려해줬고 심지어 어린아이들마저 차례와 질서를 지키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국인들은 꽤나 배웠고 돈 많은 사람들마저 질서를 지키지 않았는데 한국인들은 전혀 달랐던 것이죠. 또한 한국인들은 외국인인 저를 어찌나 환대해주던지 야시장에서 자신들의 음식을 한번 맛보라며 권해주는 한국인들 덕분에 저는 한국의 독특하고 수준 높은 음식들을 조금씩 전부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강에서 혼자서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이제 시간이 늦어 숙소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더군요. 대규모 행사가 끝나서인지 숙소로 가는 지하철에 사람이 엄청나게 몰려있는 거 아니겠어요? 도저히 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리고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겠을 정도였고 저는 그저 군중 속을 헤매며 역사 안으로 무작정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지하철 역사 안에서도 아까 봤던 독특한 줄서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줄을 선 무리 뒤로 엄청난 공간이 있고 그 공간 뒤로 또 다른 무리가 있는 형태 말이에요. 한국인들은 그렇게 띄엄띄엄 줄을 서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아까처럼 맨 앞 무리의 가장 뒤에 줄을 섰고 빠르게 지하철에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뭔가 이상하고 찜찜한 기분이 들긴 했어요. 지하철 밖에는 역사로 진입하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이렇게 바로 지하철에 탑승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도 그 많은 한국인들 중에서 저를 지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기에 저는 제가 맞게 줄을 선 것이고 제가 모르는 한국인들만의 규칙이 따로 있겠거니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빠르게 숙소로 돌아왔고 그 후 일주일 동안 늘 저를 먼저 배려해주고 따뜻하게 챙겨주는 한국인들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그리고 친구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저는 그녀를 위해 공항까지 마중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본 그녀는 제게 홍대의 맛집을 소개해주겠다고 했고 저는 로망이었던 홍대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녀가 데려간 홍대의 식당은 엄청난 맛집인지 사람들은 끝없는 줄을 서 있었고 한국인들은 이번에도 특이한 형태의 줄을 서 있더군요. 저는 이번에도 당연히 맨 앞 무리의 가장 뒤에 섰는데 이 모습을 본 제 친구는 경악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르티나, 명동에 가더니 그곳에 중국인 관광객들처럼 변해버린 거야? 그건 새치기잖아. 하지만 저는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의기양양한 채로 말했습니다. 너 한국에서 줄 안 서봤구나? 한국에서는 이렇게 줄 서는 게 맞아. 아마 우리 뒤에 무리들은 다른 식당이나 포장 주문을 대기하는 사람들일 거야. 그러자 친구는 몹시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한국식 줄서기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마르티나, 이 많은 사람들이 일렬로 줄을 서면 길목을 막아서 통행에 방해되잖아. 한국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통행로를 확보하려고 이렇게 띄엄띄엄 줄을 선 거야. 즉, 우리는 저 끝 줄의 맨 뒤로 가야 해.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다면 저는 지금껏 한국에서 새치기를 일삼았던 거였거든요. 그러나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저는 어렸을 적에 줄 서는 법에 대해 잘 몰라서 의도치 않게 새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새치기를 당한 스페인 아저씨는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던 어린 제게 윽박을 지르며 썩거지라며 욕을 했거든요. 물론 그 아저씨가 조금 심한 편이긴 하지만 스페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럽인들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받는 것에 대해 엄청나게 민감해하고, 그렇기에 이런 새치기를 하는 행위를 목격했을 때 아무리 외국인이더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가 알아서 그랬든 몰라서 그랬든 욕만 먹으면 감사한 거고, 심한 경우 주먹질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어떻게 한국인들은 제 새치기를 보고도 그냥 묵인해 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심지어 그들은 그 끝도 없는 줄을 기다리느라 30분, 1시간은 서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제 일전의 경험들을 소개해주며 왜 한국인들은 새치기를 한 제게 아무런 비난도 하지 않은 거냐고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는데요. 그간 내 한국에서의 경험을 고려해보건대 한국인들이 만만한 성격을 가졌거나 남에게 싫은 소리를 못해서 내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건 아닐 거야. 한국인들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꽤나 강한 심장을 가지고 있거든. 하지만 한국인들은 유럽식 개인주의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고 늘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배려해주는 착한 사람들이야. 그건 이들이 나무리에 자발적으로 뛰어서 줄을 서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그래서 모르고 한 실수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관대한 한국인들은 딱 봐도 외국인인 네가 그저 잘 모르고 새치기를 했겠거니 하고 봐준 게 아닐까 싶어. 마치 아이가 잘못을 했다고 해서 죽기 살기로 혼내지는 않듯이 한국인들도 외국인인 네가 무안해하지 않게 기꺼이 그들의 시간을 투자해서 너를 배려해준 거지. 그러나 너의 새치기에 고의성이 보였다면 한국인들은 그걸 귀신같이 눈치채고 너를 가만두지 않았을 거야. 그녀의 말을 듣고 저는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자발적으로 거리를 벌림으로써 생판 모르는 남을 배려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한국인들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멋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중국인을 헷갈리다니 저는 더 큰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사실 스페인에서는 이런 긴 줄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많습니다. 대중교통 정류장에서도 길게 늘어선 줄 때문에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해서 싸움이 나는 경우도 부지기수죠. 그러나 개인주의가 심한 유럽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든 말든 나 자신의 줄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므로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괜히 띄엄띄엄 섰다가 새치기 당할 것을 더욱 염려하죠. 그래서 저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일자리에 복귀하자마자 한국식 방법 도입을 건의해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한국처럼 페인팅으로 토막줄 표시를 해놓는 것이죠. 검토 결과 이건 무척이나 획기적이고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됐고 그렇게 저희 부서는 정류장에 페인트 표시를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페인트 칠을 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마구잡이로 줄을 서더군요. 한 번은 제가 직접 가서 줄을 제대로 서달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저 욕만 먹을 뿐이었어요. 저번에 여기에 표시된 대로 섰는데 새치기만 엄청나게 당하고 말았어. 이런 쓸모없는 페인트 표시 따위는 당장 지워버려. 결국 저희 부서는 시민들의 엄청난 불만에 못 이겨 얼마 안가 페인트를 전부 지워야 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남들을 먼저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배려하지만 유럽에서는 강제로 하라고 해도 오직 나 자신만을 먼저 생각하고 시민의식도 한국인들에 비해 훨씬 뒤처져 있으니 절대로 한국처럼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저희가 과연 한국처럼 할 수 있는 날이 오긴 할까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식 줄서기에 충격을 받았던 스페인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여기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딸과 한국에 온 독일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픈 딸은 너무 긴장했는지 지하철에서 큰 실수를 하고 마는데요. 그리고 누가 신고했는지 이들 가족은 다음 역에서 대기하고 있던 역무원에게 끌려가서 충격적인 대우를 받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인의 사연입니다. 저는 독일 베를린 출신의 사업가 알렉산더라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꽤나 화목하지만 제겐 말 못할 고민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초등학생 딸 마리아가 중증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장애를 가진 채 태어났지만 사람을 그 누구보다 좋아하는 마리아에겐 독일 특유의 차갑고 딱딱한 분위기가 잘 맞지 않는 모양이었죠. 사람들의 무관심과 혐오 섞인 눈빛 등 마리아는 어릴 때부터 세상에 많은 풍파를 겪어야 했고 그렇게 외향적인 성격을 가졌던 마리아는 점점 집에서만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리아가 몇 년 전부터 관심 있어 했던 건 바로 한국이었어요. 그녀는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한국어를 들으면서도 한국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방영해주는 TV 채널만을 봤고, 그녀 때문에 저희 부부도 한국 드라마와 K-팝 등을 시청해야 했죠. 그러나 저희 부부는 마리아의 신나하는 모습을 보며 만족해하곤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감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남자인 제 취향은 아니었지만, 아내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종종 눈물까지 흘리는 걸로 보아 한국은 콘텐츠 강국인 듯했죠. 어쨌든 그렇게 한국만 보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한 표정을 짓는 마리아를 보다가 한 번은 일본에서의 미팅 약속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일본 바로 옆에 있는 나라고, 저는 이건 한국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마리아에게 좋은 경험을 시켜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일단 가족들과 함께 일본으로 갔다가 미팅을 마친 뒤 한국으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간다는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무척이나 기뻐했어요. 그녀가 생일 선물로 그렇게나 받고 싶어 했던 인형을 사줬을 때도 이 정도로 기뻐하지는 않았는데, 한국이 뭐 저렇게 좋은 건지 그녀는 밤낮으로 설레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저희는 일본에 먼저 도착했고, 저는 3일간의 미팅 일정을 마친 뒤 일본에 온 김에 3일간 더 머물며 일본에서 가족여행을 하고 한국으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한 것은 바로 온천 여행이었는데요. 일본은 온천으로 유명하기도 하고 씻는 걸 무척이나 싫어하는 마리아가 일본 온천을 가본 뒤 물을 좋아하게 된다면 그녀에게 좋은 습관이 형성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온천 내부의 료칸에 도착하자마자 저희 가족은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충격적인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저는 남탕에서, 아내는 마리아를 데리고 여탕에서 시간을 보낸 뒤 료칸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온천을 즐기고 료칸으로 돌아와 보니 아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는데요. 아내는 딱 봐도 남들과는 다른 마리아를 데리고 탕 안으로 들어오니 탕 안에 있던 일본인들이 전부 다른 탕으로 옮겨갔고 마리아에게 혐오 섞인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관리인이 오더니 다른 손님들에게 민폐가 될 수 있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내는 당연히 이런 불합리한 요구에 항의했으나 관리인과 일본인 이용객들의 진상 취급하는 눈빛에 못 이겨 그만 탕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저는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일본인들은 남들과 조금 다르면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일본인들의 차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분노한 저희는 날이 밝자마자 다른 관광지를 가려고 일본의 기차에 탑승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애써 모든 일본인들이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기분 좋게 여행을 마치려고 했죠. 역시나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니 일본도 많은 장점이 있었어요. 일본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무척이나 잘 되어 있었고 장애인을 위한 시설물들도 잘 정비되어 있어서 마리아의 휠체어를 끌고도 어렵지 않게 기차에 탑승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가 일본의 기차 안에서 시끄럽게 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계속 한국을 외친 걸로 보아 아마 기차 안의 일본인들을 자신이 TV 속에서나 보던 한국인들이라고 착각하고 신이 났던 모양이었죠. 말린다고 말렸지만 신이 난 마리아를 말리는 건 정말 쉽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일본인들의 반응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돌려 마리아를 차갑게 노려봤는데 그 누구도 입을 열지는 않았거든요. 그저 조용히 차가운 눈빛으로 저희를 째려볼 뿐이었죠. 그들은 대중교통 안에서 기이할 정도로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마리아의 시끄러운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차갑고 딱딱한 걸로 유명한 독일인들도 장애인이나 아이에게 이 정도로까지 혐오 섞인 시선을 보내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일본인들의 하나 같은 자비 없는 태도에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이런 일본인들의 시선에 상처를 받았는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아마 그녀는 사랑하던 한국인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줄 알고 더욱 큰 상처를 받았을 테죠. 그런데 갑자기 기차에 승무원이 다가오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거 아니겠어요? 손님, 죄송하지만 다른 승객들에게 민폐가 될 수 있으니 다음 역에서 내려주시겠습니까? 저희 기차에서는 난동을 부리는 손님을 강제로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 회사에 문의해 주시면 3일 내로 남은 거리에 따른 차액을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도 마리아를 위해서라도 그냥 내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오면 자비 없는 태도를 보이는 냉혈한 같은 일본인들을 상대하다간
마리아만 더욱 상처받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기차에서 쫓겨난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대로 공항으로 향했어요. 저와 아내 모두 같은 생각을 했던 모양이었죠. 그리고 일정보다 빨리 도착하게 된 한국에서 마리아는 계속 풀이 죽어 있더군요. 저희 부부 또한 일본인들과 비슷하게 생기고 문화도 비슷해 보이는 한국에서 똑같은 차별을 겪을 것 같아 두려워졌고, 만약 한 번 더 차별을 겪으면 그대로 독일로 넘어가기로 다짐한 채 한국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국의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향할 때 저희는 엄청나게 긴장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의 지하철과 일본의 지하철은 무섭도록 비슷했거든요. 일단 엄청나게 체계적인 노선과 훌륭한 시설 등도 그랬지만 한국인들 또한 지하철에서 무서울 정도로 정숙을 유지하고 있었죠. 아마 이들도 일본인들처럼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과 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문화를 가진 모양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대중교통에서 시끄럽게 통화를 하거나 떠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시아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모양이었죠. 그렇게 긴장하며 주변을 살피던 그 순간 어떤 한국인 할머니 한 분이 인상을 찌푸린 채로 마리아 쪽으로 다가왔고 한국어를 사용하며 말을 거셨어요. 저희는 일본에서의 경험이 떠올라 긴장이 됐는데요. 그 순간 옆에 있던 어떤 젊은 남성이 할머니의 말을 영어로 해석해줬고 저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죠. 이봐 젊은이, 딸을 잘 돌봐야지. 지금 딸이 휠체어에서 오줌을 쌌잖아. 실제로 마리아의 휠체어에서는 노란색 액체가 줄줄 새어나오고 있었고 그 액체는 지하철 바닥까지 흘려내려오고 있었어요. 일본에서의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아버린 저희 부부는 여유가 없어서 마리아에게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마리아는 간혹 이런 실수를 하긴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거의 안 하는 실수였는데 아마 그녀도 일본에서의 경험 때문에 무척이나 긴장돼서 휠체어에서 소변을 보는 실수를 한 듯 했어요. 저희 부부는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지금 당장 딸의 오줌을 치울 만한 휴지도 없었을 뿐더러 일본인들과 비슷해 보이는 한국인들이 저희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너무 두려워졌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한국인들이 충격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삼촌 또래의 한국인 중년 남성은 갑자기 마리아를 번쩍 들더니 그대로 어깨에 둘러매고 어서 휠체어와 바닥을 닦으라는 제스처를 취했거든요. 그의 어깨에 매달린 마리아를 보니 마리아는 오줌뿐만 아니라 대변까지 보는 큰 실수를 한 모양이었고 지하철 내부는 대변 냄새로 가득해졌어요. 하지만 인상을 쓰거나 불만을 늘어놓는 한국인은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심지어 마리아의 대소변 때문에 옷이 더러워진 중년의 남성도 전혀 불만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한국인들은 마치 자신들의 역할이 원래부터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마리아의 대소변을 치우기 시작했는데요. 티슈를 가진 사람들은 마리아의 휠체어와 바닥에 묻은 오물을 닦기 시작했고 어떤 한국인은 커다란 봉지를 꺼내 오물을 닦은 티슈를 담았죠. 또한 어떤 젊은 여성은 오물이 묻었던 자리에 꽤나 비싸 보이는 향수를 뿌리며 냄새를 제거했고 처음에 저희에게 다가오셨던 할머니는 중년의 남성에 매달려서 울상을 짓는 마리아를 보고 빵긋 웃으시며 그녀를 달래주고 계셨어요. 그렇게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일도 아닌데도 순식간에 정리를 마쳐버렸고 영문을 모른 채로 얼빠져 있던 저희 부부는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마음에 그저 손발만 덜덜 떨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죠. 그러다 열차는 한 정류장에서 정차했고 역무원으로 보이는 직원 한 명과 청소부로 보이는 아주머니 한 분이 탑승했어요. 아주머니는 말끔하게 지하철을 청소하기 시작했고 역무원은 저희 보고 내리라고 손짓을 하더니 어디론가로 끌고 가기 시작했죠. 아마 한국도 일본처럼 민폐를 끼치면 쫓겨나는 구조인 듯 했고 저희는 겸허히 그를 따라갔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중년의 한국인 남성은 마리아를 넘겨받으려는 제게 이왕 옷이 더러워진 거 자신이 함께 가주겠다고 손짓해 주었고 할머니도 열차에서 내리셔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역무원을 따라 끌려간 곳은 바로 지하철 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는데 역무원은 영어를 사용하며 충격적인 말을 해주었어요. 애들이 뭐 다 그러면서 크는 거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국 지하철 화장실에는 기저귀 교환대가 있으니 이곳에서 뒷정리를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이 와주신 한국인 할머니는 마리아를 닦아주려는 저희 부부를 밀치더니 자신이 직접 마리아에게 엉겨붙은 대소변을 닦아주기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자신의 아이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풀어 줄 수가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마리아의 친아빠지만
그래도 마리아의 대변을 닦아주는 것이 가끔은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엄청나게 능숙한 솜씨로 마리아를 깨끗이 닦아주셨고, 조금 전에 열차 안의 한국인들도 두 손 두 발 걷어붙이고 마리아의 오물을 함께 치워주기도 했죠. 그렇게 한국인들의 모습에 놀라 입을 못 다물고 있던 찰나, 영무원이 다시 돌아오더니 역산의 지하상가에서 구매했다며 마리아가 입을 바지 하나를 건네줬는데요. 저는 이들의 모습에 더는 참지 못하고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가족들 앞에서는 절대로 울지 않는 저였지만 한국인들의 엄청난 친절에 감동받고 거의 통곡을 하는 수준으로 엄청난 눈물을 흘려버렸죠. 저희 부부는 너무 죄송한 나머지 마리아를 안고 오느라 옷이 똥범벅이 되어버린 중년의 남성과 손에 오물이 잔뜩 묻어버리신 할머니, 그리고 자신의 사비를 들여가면서까지 마리아에게 옷을 구매해주신 영무원에게 환전해뒀던 현금 20만 원씩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제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모든 한국인들은 이렇게 모르는 어른들에게 친절을 받고 자랐어요. 그러니 내가 어른이 됐을 때도 똑같이 베푸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돈을 받고자 친절을 베푼 것도 아니고 이건 한국인을 모욕하는 행동입니다. 그러고는 그들은 마리아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각자의 볼일을 보러 떠나버렸어요. 한국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에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마리아도 다시 밝은 미소를 되찾았어요. 그녀는 한국인들은 일본인들과는 다른 엄청나게 따뜻하고 착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이런 기적과도 같은 행동은 저희 가족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었고, 현재 저는 저희가 진정으로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가족들과 오랫동안 머물 수 있을 만한 사업을 구상 중에 있는데요. 한국인들과 함께 산다는 건 정말 억만금을 주고도 못 사는 엄청난 혜택이거든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놀라운 친절을 경험했던 독일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레일린이라고 합니다. 요즘 들어 미국에 불어닥친 한류는 저희 가족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제 어머니까지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시며 저희 가족에게는 한국이라는 공통의 관심사가 생겼거든요. 그러나 아버지만은 한국 드라마를 무척이나 탐탁지 않아 하셨는데요. 물론 아버지도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시곤 했지만 입으로는 늘 불만을 표하셨죠. 한국 드라마는 과장이 너무 심하구나. 저게 말이 되니? 한국은 드라마로 자신들의 나라를 홍보하려고 하는구나. 무슨 공상과학 드라마도 아니고 세계 최고인 미국에서도 볼 수 없는 기술을 어떻게 한국이 가지고 있단 말이니? 아버지는 한국 드라마의 중독성 넘치는 스토리는 마음에 들어 하셨지만 드라마 속에서 연출된 한국의 모습처럼 한국이 미국과 거의 동등한 혹은 그 이상의 선진국은 아닐 거라며 투덜대셨죠. 사실 아버지의 입장이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백화점에서 의류 매장을 관리하고 계신 아버지는 자신이 만난 한국인들은 다들 것만 번지르르 할 뿐이었다며 학을 떼셨거든요. 일단 한국인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한 채로 백화점에 들어왔는데 이들이 입은 명품 옷들은 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가품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을 만큼 조악한 수준이었다고 했죠. 문제는 이들은 마치 이 매장에서 명품 의류를 구매한 척 자신의 가품옷과 백화점의 진품옷을 교환하려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매너를 지키는 듯 보였지만 확인을 위해 구매한 영수증을 요구하면 대뜸 서비스가 형편없다며 화부터 내는 황당한 반응을 보였고, 그래도 분이 안 풀렸는지 몇 시간이 걸리든 매장 안의 모든 옷들을 착용해보고 정리도 없이 나가는 교양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구매력도 없어서 처음 매장에 들어올 때는 뭐든 전부 구매할 것처럼 허세를 부리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매장 내의 무료 편의시설만 이용한다거나 공짜로 물을 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한다거나 해서 한국인들은 오면 올수록 손해라고 말씀하셨죠. 이렇듯 한국인들에게 시달리던 아버지는 한국 드라마 속의 교양 있는 한국인들과 미국의 웬만한 대도시를 훨씬 능가하는 한국의 최첨단 인프라를 보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사실 저는 아시아계 출신이 많은 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인 학생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하지도 않을 뿐더러 자신보다 상대방의 기분을 먼저 생각하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진상짓을 한다는 게 도저히 상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건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들일 거라고 몇 번씩이나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단호하셨어요. 레일린, 네가 아무리 한국을 좋아한다고 해도 잘잘못은 똑바로 짚고 넘어가야지. 백화점에서 진상을 부리는 이들은 국적을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은 한국인이라고 밝히며 한국인에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냐고 행패를 부리더라. 이들이 왜 구태여 자신들의 국적을 속이겠니? 사실 저희 대학교 근처의 상권에도 급상승한 한국의 인기를 이용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사기극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은 한국인인데 음료나 음식 좀 서비스로 줄 수 없냐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곤 했죠. 그래서 저는 중국인들이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이용해서 사칭을 한 거라고 말했는데요. 아버지는 그저 듣는 채 마는 채 하셨죠. 어쨌든 아버지는 한국에 대해 단단히 오해를 하고 계셨고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도 통 믿지를 않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특단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를 모시고 한국에 한번 가보기로 한 거죠. 한국은 제가 동경하던 국가였고 저는 한국에 가기 위해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여행 경비를 모아왔거든요. 뭐 아버지가 합류한다면 여행 경비는 훨씬 더 적게 부담해도 될 테니 제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아버지와 함께 가는 게 좋았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거절하셨지만 딸인 제 부탁을 거절하는 법이 없던 아버지셨기에 결국 저는 아버지와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오자마자 아버지를 데리고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한국의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향했죠. 저는 한국 드라마에서나 보던 무한리필 음식을 즐기기 위해 먼저 화장실부터 가기로 했고 아버지께 테이블 좀 맡아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화장실에 다녀오자 아버지가 테이블에서 앉아서 풀이 죽은 표정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저는 놀라서 아버지께 무슨 일이 있던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슬픈 표정으로 대답하시더군요. 레일린, 한국은 대체 정체가 뭐니? 마치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 온 기분이 드는구나. 무슨 일인가 했더니 아버지는 키오스크를 보고 놀라신 거였습니다. 저는 한국인 친구에게 요즘 한국에서는 종업원에게 주문하는 대신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들어서 미리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였죠. 사실 미국에도 키오스크가 있긴 하지만 구비해둔 곳이 거의 없을 뿐더러 키오스크가 있어도 주문을 받는 직원이 추가적으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직원 없이 키오스크 하나만 달랑 놓여있는 한국 레스토랑에서 얼이 빠진 채 멍하니 있었다고 했죠. 그러자 뒤에 있던 어떤 한국인 할머니가 아버지를 툭 치더니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주문을 도와주셨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한국어를 모르기에 할머니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아마 그녀는 젊은 놈이 그거 하나 못해서야 되겠어? 지금은 21세기라고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고 하더군요. 평소에 한국 드라마 속의 노인들을 본 아버지는 노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스마트폰 조작에 능숙할 수 있냐며 전부 사기라며 소리치시곤 했는데요. 그렇기에 아버지는 부끄러움에 죽상을 한 채 머리를 쥐어뜯고 계신 모양이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에서는 자신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노인마저 최첨단 인프라 조작에 능할 수가 있는 건지, 한국의 인프라가 그만큼 훌륭하기 때문인 건지, 아니면 그저 한국인들의 IQ가 높아서 최신 문물을 익히는 속도가 빠른 건지 아버지는 많은 생각이 드셨다고 했죠. 하지만 이후로도 아버지는 정말 처음 식사를 하는 아이처럼 한국의 인프라에 통 적응을 하지 못하셨는데요. 한국 레스토랑은 식기를 수거하는 로봇과 와인잔을 세척해주는 기계, 국수를 제조해주는 기계 등을 구비해두고 있었고 아버지는 이런 처음 보는 기술에 혀를 내두르시며 그저 기계 앞에서 굳어버리셨거든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때마다 아버지를 도와주셨고 영어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을 텐데도 유창한 영어 실력을 뽐내는 한국인들의 모습과 모르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도움을 베푸는 한국인들의 마음씨에 아버지는 완전히 한국에 반하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레일린, 도대체 한국은 언제 이런 최첨단 기술들을 개발해낸 거니? 그리고 노인들조차 당연하다는 듯 최신 기술에 적응해버리다니. 한국인들은 또 왜 이렇게 친절한 거야? 과묵한 아버지셨지만 한국에서만큼은 쉴 새 없이 말을 이어나가셨죠. 아마 스마트폰 조작도 제대로 못하는 아버지에겐 한국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신기하신 모양이었습니다. 레일린, 어쩌면 한국 드라마 속의 한국보다 오히려 현실 속의 한국이 더욱 대단할 수도 있을 것 같구나.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식사를 마친 저희는
한국의 지하철을 타고 드라마 속에서 그렇게나 자주 봤던 경복궁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경복궁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또다시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마셨는데요. 레일린, 이 지하철 시간표 정말 맞는 거니? 어떻게 대중교통이 정시성을 지킬 수가 있단 말이니? 사실 한국의 지하철은 아버지가 한국 드라마에서 가장 못 믿으시던 것 중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지하철은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사실상 시간표가 의미가 없고 역내에는 쓰레기와 오물투성이에 사람들의 질서도 엉망이거든요. 하지만 한국 지하철은 열차가 현재 무슨 역에 있는지 그리고 몇 분 후에 도착할 예정인지까지 알려주고 있었고 놀랍게도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건 고도로 높은 기술력이 없다면 구현할 수 없기에 아버지는 더더욱 놀라신 눈치였습니다. 또한 지하철에 쓰레기 하나 없는 선진적인 모습과 스크린도어로 안전성까지 확보한 한국 지하철의 모습을 본 아버지는 한국이 미국보다 낫구나라는 말까지 하시더군요. 하지만 아버지는 지하철 내부에서 더 큰 충격을 받으셨는데요. 왜냐하면 지하철 내의 한국 노인들은 최신 전자기기들을 엄청나게 능숙하게 다루고 있었거든요. 무선 이어폰을 꼽고 뉴스를 시청하시는 한국인 할아버지부터 스마트폰 게임을 즐기시는 할머니,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전자책을 감상 중인 중년의 한국인들의 모습을 본 아버지는 그야말로 혀를 내두르셨습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께 무선 이어폰을 선물해드렸음에도 아버지는 어떻게 쓰는 줄 모르겠다며 아직까지 못 쓰고 계시거든요. 그 정도로 미국의 중장년층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고 이로 인해 정보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키오스크가 있음에도 직원이 추가적으로 붙는 비효율도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노인들조차 새로운 기술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모습에 아버지는 적잖이 충격을 받으신 모양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이 최신 기술을 빠르게 개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새로운 기술을 겁내지 않는 노인들 덕분일 수도 있겠구나. 미국은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기존의 중년층들이 최신 기술을 겁내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있기에 발전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거든. 그렇게 지하철에서 내린 뒤 경복궁으로 향하는 길에서 아버지는 길가에 작은 쓰레기 하나 없는 모습에 무척이나 감동을 받으신 눈치였습니다. 미국에는 아무리 유명한 건축물들이 즐비한 관광지라도 쓰레기는 물론이고 인분이나 노숙자들로 가득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쓰레기 하나 없는 깨끗한 모습이 어디서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자신들의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고 한 손에 쥐고 가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본 아버지는 또다시 입을 여셨죠. 백화점에서 진상을 피웠던 사람들은 한국인들이 아닌 중국인들이 맞았구나.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쓰레기를 매장 아무 곳이나 놔두고 가던데 한국인들은 길가에도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손에 들고 가다니. 어쨌든 그렇게 입장한 경복궁도 대단했습니다. TV에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는 게 훨씬 멋있었죠. 오히려 드라마가 한국의 멋진 궁궐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나중에 가이드의 말을 들어보니 한국의 궁궐들은 건축물의 자연을 맞춘 게 아닌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연에 맞추어 건축물이 설계됐고 그래서인지 자연과 경복궁의 조화는 대단했습니다. 물론 한식도 최고였죠. 아버지는 한국 드라마를 보실 때 별로 고급스러워 보이지도 맛있어 보이지도 않는 걸 카메라 촬영법으로 맛있게 보이게끔 했다며 한국 드라마는 사기라고 열변을 토하셨는데요. 그런 아버지조차도 직접 한식 코스를 드시더니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계속 식사만 하시더라고요. 특히 아버지는 제게는 조금 어색한 음식이었던 삼계탕을 어찌나 잘 드시던지 거의 뼈까지 드실 기세로 모든 살을 발라 드셨죠. 아버지의 이런 모습에 종업원 아주머니도 이런 외국인은 처음 본다며 껄껄 웃으실 정도였다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아버지는 다음에 한국인을 사칭하는 중국인을 본다면 자신이 한국에서 배운 한국어를 통해 개망신을 주겠다며 엄포를 놓으셨는데요. 한국 같은 아름다운 나라를 사칭하는 건 도저히 못 참는다면서 거의 명예 한국인이라도 된 것처럼 분노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 속의 한국의 모습보다 실제의 한국이 훨씬 더 선진적이고 사람들은 교양 넘치고 따뜻했다며 한국인들의 문화와 태도는 반드시 미국이 배워야 할 것 같다고 하셨죠. 미국으로 돌아온 지금 아버지께서는 집에 처박아 두던 무선 이어폰을 어떻게든 사용해 보시려고 노력하고 계신데요. 아마 한국에서의 경험이 아버지께 많은 영감이 된 듯 싶네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미국 부녀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여기 한국에 대해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던 일본 소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 번뿐인 수학여행지로 한국이 선택되자 실망을 하고 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억지로 오게 된 한국에서 그녀는 정말 상상치도 못할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한국에서 대체 무슨 일을 경험한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 출신의 치즈루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 고등학생이긴 하지만 요즘 들어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엄청나게 높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제가 초등학생 때도 한국어 단어를 어느 정도 아는 친구들이 몇 명 있긴 했지만 그건 그저 한국이 가까이 있는 국가라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새에 한국어를 잘하는 또래 친구들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심지어 멀쩡한 일본어를 놔두고 고마워, 알았소라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친구들을 보면 도대체 여기가 한국인지 일본인지 구분도 안 갈 정도죠. 솔직히 저는 이러한 한국의 인기가 짜증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은 후진국에 시민의식도 몹시 안 좋다며 연일 TV에 보도됐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 집 주변이 혐한 시위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라 그런지 저희 가족은 자연스레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이 생겨버렸죠. 제가 초등학생 때는 이러한 제 한국에 대한 생각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으나 문제는 제가 고등학생이 된 지금 한국을 싫어하고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저는 점점 소외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등교부터 하교까지 연일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만을 대화 주제로 삼고 심지어 저희 학교에는 한국어 동아리까지 있어서 영어보다도 한국어 공부를 더 선호하는 분위기거든요. 저는 일본보다 못 사는 국가의 언어를 배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기에 늘 영어 공부에만 열중하곤 했지만 친구들은 저와 전혀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기에 저는 그들의 대화에 낄 수도 그들과 친해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바로 저희 학교가 수학여행지로 한국의 서울과 부산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일본 국내 여행과 중국, 한국이라는 선택지가 있었으나 투표 결과 압도적인 몰표로 한국이 선택됐기 때문이었죠.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국 같은 가난한 후진국으로 여행을 간다니요. 다들 드라마 속의 한국의 선진적인 모습에 속아 한국에 투표한 게 틀림없었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결정에 부모님도 기겁을 하시며 반대하셨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라고 신신당부하시는 부모님을 뒤로 한 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게 됐죠. 그리고 한국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간 경복궁에서 저는 일본의 전통 건축물들을 베껴서 만든 한국 건축물 따위는 궁금하지 않았기에 몰래 샛길로 빠진 후 제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시 들른 경복궁 화장실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는데요. 사실 화장실의 청결은 일본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또 중요시 여기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경복궁 화장실은 그런 일본 화장실처럼 엄청나게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의 화장실이라면 관리가 쉽지 않았을 텐데 한국에 이렇게 사소한 것 하나하나 신경 쓰는 부분은 정말 대단했어요. 제가 알기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 정도의 청결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저는 한국의 이런 철저한 모습을 보고 어쩌면 제 한국에 대한 편견은 잘못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호기심에 이끌려 혼자 둘러보게 된 경복궁은 놀라웠어요. 기껏해야 오사카성을 베낀 건축물일 거라 생각했는데 자연과 조화된 경복궁의 모습은 일본의 전통 건축물보다 훨씬 멋있고 웅장했거든요. 또한 한국 건축물들은 일본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더 세련되고 우아한 멋이 있어서 정말 홀린 듯이 경복궁을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요즘은 일본보다 한국이 대세인지 경복궁에는 한국인보다 외국인 관광객이 훨씬 더 많았는데요. 심지어 도쿄 디즈니랜드나 하라주쿠, 시부야 같은 일본 관광지보다 외국인들이 훨씬 더 많은 모습을 보고 그동안 한국을 무시했던 건 전 세계에서 나 혼자였구나 싶어 부끄러운 감정도 들었죠. 어쨌든 평소에는 관광지에서도 좀처럼 사진을 안 찍는 저였지만 경복궁에 감탄한 저는 혼자 경복궁을 둘러보며 이곳저곳을 사진으로 남겨뒀습니다. 그러다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을 겪게 됩니다. 한국인들은 혼자 돌아다니는 일본인인 저를 가만히 두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제게 먼저 다가와서 영어를 구사하며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말해왔거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한국인들은 제 겉모습과 영어 발음만 듣고도 일본인임을 알아차리고 좋아해줬습니다. 한국인들은 일본을 엄청나게 싫어하고 요즘에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사랑은 그저 일본인들만의 짝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이렇게까지 환대를 해주는 한국인들에게 너무나도 고마웠어요. 일본인들은 남에게 호의를 베풀어주지도 않고 남에게 뭔가를 부탁하는 행위 자체를 민폐라고 생각하기에 혼자서 여행 오면 절대로 자신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길 수 없거든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혼자서 경복궁 구경을 마무리하고 적당히 학교 무리에 합류했습니다. 친구들도 경복궁 관람이 인상적이었는지 다들 칭찬 일색이더라고요. 저희는 경복궁을 관람하고 삼겹살과 제육볶음, 된장찌개 등을 먹으며 한식을 즐겼는데요. 일식이 원체 짜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맵지는 않았기에 저는 처음에는 한식의 매운맛에 당황했어요. 그러나 한식을 계속 먹다 보니 매운 음식을 그렇게나 못 먹던 제 일본 친구들이 어떻게 한식의 매운맛에 빠져버릴 수 있던 건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매우면서도 달콤한 한식의 매력은 엄청나게 중독성이 강했거든요. 몇몇 친구들은 식사를 빨리 마무리하고 근처 분식집에서 떡볶이까지 사오던데 한식은 정말 첫 숟갈과 두 번째 숟갈의 맛이 완전히 다른 중독성이 굉장한 음식이었어요. 식사 후 이동하기 전에 들렸던 편의점도 최고였죠. 저는 일본에서 그렇게나 유행인 항아리 바나나 우유를 구매하러 갔는데 한국 편의점이 생각보다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요. 저는 역시나 편의점도 일본이 세계 최고인 줄 알았고 한국은 그저 일본 편의점을 따라하기 바쁜 수준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직접 가본 한국 편의점은 정말 없는 게 없더라고요. 심지어 몇 년 전에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들이 일본 편의점에 들러서 이것저것 기념품을 사가기 바빴는데 지금은 일본에서 최신 유행하는 간식들이 한국 편의점에 전부 있어서 제 일본 친구들이 한국 간식과 음료들을 기념품으로 구매하기 바빴습니다. 두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이렇게나 바뀌어 버린 건지 저는 한국의 발전과 아이디어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서울에서 꿈만 같던 이틀을 보내고 저희는 부산으로 이동했습니다. 역시나 한국의 도로는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TV에서는 일본만큼 깨끗한 나라도 없다고 했는데 체감상 한국의 도로 인프라가 훨씬 좋다고 느껴졌어요. 표지판 영어 표시나 도로 도색도 잘 되어 있었고 일본 도로에는 소형 경차들 뿐인데 한국은 다양한 차들이 많았고 심지어 비싸 보이는 외제차들도 엄청나게 많아서 놀랐어요. 아마 한국은 이제 일본과는 비교도 안 되는 부자 국가로 발돋움한 듯 싶었죠. 그렇게 한국에 감탄하며 신나게 도로를 달리던 그때 버스는 휴식을 위해 휴게실에 잠시 정차했는데요. 저는 전날 밤 한국 편의점 음식을 너무나도 많이 먹었기에 곧바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역시나 휴게소 화장실은 정말 새 것같이 깨끗했고 덕분에 정말 편하게 볼일을 볼 수 있었죠. 화장실의 노랫소리와 좋은 향기를 맡으며 여유롭게 볼일을 본 저는 이제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는데요. 그런데 버스 정차 장소에 도착했을 때쯤 저는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버스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학급에서 인지도도 없고 같은 반 아이들 중에 저를 못살게 구는 무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거의 이지매 아닌 이지매를 당해야 했죠. 아무래도 그 무리의 아이들이 저를 두고 가려고 수작을 부린 모양이었습니다. 외국에서 혼자 남겨지다니 저는 너무 좌절스럽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버려진 기분이 들어서 슬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 명쯤은 제 존재를 눈치채주고 챙겨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서럽게 울어버렸죠. 그런데 그때 어떤 한국인 중년 부부가 제게 말을 거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당연히 한국어를 못 알아들었기에 살면서 처음으로 친구들처럼 한국어를 못하는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년의 부부는 능숙한 영어로 다시금 제게 말을 걸었고 그나마 영어는 조금 했던 저였기에 그들과 소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중년의 부부는 제 사정을 곰곰이 듣더니 흔쾌히 차에 타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님께서는 일본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친절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절대로 믿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동안 한국에서 느낀 바로는 한국은 일본보다도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았기에 저도 모르게 한국인 중년의 부부를 믿고 차에 탑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게 따뜻한 차를 주면서 부산으로 가는 내내 저를 안심시켜 주셨죠. 그렇게 저는 울다 지쳐 잠이 들었고 어느새 저는 버스 정차 장소인 부산의 버스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르던 저를 두고 그 중년의 부부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밥이나 사 먹으라며 제게 5만 원이라는 거금의 용돈을 주시고 떠나버리셨죠. 저는 나중에서야 부산이 한국의 거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중년의 부부에게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어떻게 생전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이렇게 엄청난 시간과 돈을 투자해가면서까지 도와주실 수 있는 건지 저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씨에 정말 존경과 감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부산에서 저희는 이번에도 환대를 받았습니다. 단체로 길거리를 걷던 저희를 보고 부산의 어르신들은 흐뭇한 미소를 지어 보이시며 인사를 건네줬고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몇몇 아주머니들은 저희에게 힘들 텐데 잠시 물 좀 마시고 가라며 공짜 물도 챙겨줬죠. 이건 당연히 일본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일본인들은 이런 행동 자체를 민폐라고 생각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선부터 긋는 게 일본 문화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디에서든 따뜻하고 정겨운 문화를 보여줘서 저는 이런 문화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실 일본은 섬나라라 어딜 가든 바다를 볼 수 있어서 부산은 그다지 기대가 안 됐던 게 사실이지만 부산 바다는 일본 바다와는 전혀 다른 매력이 있었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이 너무 친절해서 저는 부산에서의 시간을 더욱 재밌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남자들보다 키도 훨씬 크고 체격도 다부진 한국 남자들이 멋있어서 좋은 구경을 했던 것 같네요. 물론 한국 여자들도 일본 여자들보다 머리 하나는 큰 경우가 대부분이었기에 조금 기가 죽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는 즐거웠던 한국 여행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나 한국에 가기 싫어했던 저였지만 다시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을 정도로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죠. 한국은 어떻게 고작 4일 만에 저를 감동시킬 수 있던 걸까요? 저는 이제서야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는 일본인들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일본으로 돌아간다면 그동안 안 봤던 한국 드라마부터 봐야겠다고 다짐했죠. 또한 학교에서 한국을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 별종 취급받고 따돌림 아닌 따돌림을 받아왔던 저지만 이제는 공통된 관심사를 토대로 친구들에게 다가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한국을 오해하고 있는 부모님도 빠른 시일 내에 한국으로 데려갈 거예요. 부모님은 분명 한국 입성 하루 만에 자신들이 틀렸었다는 것을 알게 될 거거든요. 제 경험상 한국은 일본보다도 경제대국이자 선진국이고 민도도 훨씬 높은 나라니까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우연히 오게 된 한국에서 감동을 받고 돌아간 일본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저는 미국 텍사스 출신의 메이슨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몹시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저희 가족을 완전히 풍비박산냈거든요. 일단 발단은 수십 년 전에 한국전쟁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제 할아버지는 한국전쟁에 참전하셔서 한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신 전쟁 영웅이신데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중공군 참전으로 인한 후퇴작전 때 연합군이 포위되지 않게 끝까지 시간을 벌어주시다가 그만 머리에 총알을 맞고 마셨습니다. 하지만 신이 도우셨는지 할아버지는 머리에 총알을 맞고도 살아남으셨는데요. 제대로 된 의료시설에서 할아버지의 부상 부위를 본 의사들은 하나같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더군요. 천운이 따랐습니다. 총알이 뇌와 주요 혈관들을 전부 피해서 박혔군요. 1mm만 깊숙이 박혔다면 그대로 전신마비나 즉사였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의료 수준이라면 이 총알을 빼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깊숙이 박혀서 수술 중에 잘못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건 너무 위험 부담이 큰 수술입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머릿속에 총알과 함께 사시게 되셨죠. 할아버지는 젊으셨을 때는 큰 불편함 없이 머릿속 총알과의 동거를 이어나가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결혼을 하셔서 아버지를 낳으셨고 열심히 일하시며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셨다고 했죠. 하지만 문제는 아버지가 고등학생이 되셨을 때였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셨거든요. 머릿속 총알 때문인지 머리가 너무 아파서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하셨죠. 그러나 역시나 할아버지를 수술해주겠다는 의사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수기문서가 잘못됐는지 할아버지가 입은 총상이 전쟁 중에 입은 건지 증명이 안 됐거든요. 결국 아버지는 생활비와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등학생 때부터 일하셔야 했고 가족을 위해 결혼도 늦게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결혼 후에도 할아버지의 생활비와 치료비를 보태려다가 어머니로부터 이혼을 당하고 마셨죠. 좌절감에 빠진 아버지는 골방에만 박혀 있다가 결국 어렸던 저를 할아버지 댁에 데려다주고 도망가 버리셨습니다. 아마 저희를 버리고 어머니를 따라간 모양이었죠. 하지만 저와 할아버지 모두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그만의 고충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한국이 아니었다면 아버지가 도망가지도 않았을 거라 생각했기에 그저 한국만을 원망할 뿐이었죠. 어쨌든 그렇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에게 나오는 약간의 연금만으로 살아야 했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목수일이 적성에 잘 맞아서 시골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유유자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국과의 악연이 다시금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할아버지와 산책을 나갔다 오는 길에 어떤 동양인 한 명이 퍼져버린 차를 붙잡고 끙끙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평소에 남을 돕고 살라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살았고 그래서 그를 도와주기 위해 접근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차유리는 박살나 있었고 타이어도 완전히 펑크나 있더군요. 미국인으로서 저는 그가 왜 그런 상황에 처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이런 완전히 박살난 자동차를 보는 건 흔한데 차 안에 귀중품을 놓고 잠시라도 자리를 비울 경우 그러한 귀중품을 노린 강도들이 창문을 깨고 귀중품을 훔쳐가거든요. 가끔 질이 안 좋은 강도놈들은 타이어까지 펑크내고 기름도 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동양인은 그러한 운이 조금 안 좋은 경우 같았습니다. 역시나 이 동양인은 LA에 있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미국에 왔다가 여행으로 잠시 텍사스에 들렀다고 하는데요. 아름다운 자연을 촬영하기 위해 30분만 차를 세워놓은 틈에 이런 일을 당한 거였고 그는 지갑을 포함한 가방과 모든 짐을 도난당했다며 울상을 짓더군요. 어쨌든 저는 그 불쌍한 동양인 관광객을 열심히 도와줬고 재정비를 도와주기 위해 저희 집으로 향하던 도중 그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국인이었거든요. 저는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이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나 싫어하던 한국놈을 위해 이 고생을 했다니 저는 화가 나서 당장 그를 쫓아내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네 한국인이라고? 귀한 손님이 왔구먼. 그러더니 할아버지는 웬만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한국전쟁 관련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한국군은 엄청나게 용맹했고 무기도 변변치 않았는데 그 누구보다 잘 싸웠다네. 심지어 그들은 무척이나 의리 있어서 내 목숨도 몇 번이고 구해줬지. 한국군들은 같은 편 입장에서는 정말 든든한 전우였어. 할아버지는 텍사스에 여행 왔다가 모든 것을 약탈당한 그를 위해 여비까지 챙겨주려고 하는 다소 황당한 행동을 하셨는데 어떻게 처음 보는 그것도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든 한국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베푸시려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 한국놈은 양심은 있는지 할아버지의 돈을 연신거절하며 자신은 전화 한 통만 쓰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LA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더니 이틀 후 방문한 자신의 친구와 함께 돌아갔습니다. 솔직히 그렇게나 싫어하던 한국이었지만 이틀 동안 함께 생활한 그 한국인만큼은 꽤나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 그는 할아버지께 무척이나 예의 바르게 행동했고 염치라는 걸 아는 녀석인지 저희 집에서 묵는 동안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서 했거든요. 저는 존경하는 할아버지께 손님은 늘 극진히 대접하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의 솔선수범한 모습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그는 항상 완고했어요. 한국인들은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갚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이곳에 머물도록 허락해주신 분들인데 당연히 제 일을 해야죠. 그리고 할아버지는 한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워주신 분 아닙니까? 영웅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솔직히 놀랐습니다. 상당수의 미국인들이 한국 전쟁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한국인만큼은 자신들을 도와준 사람들을 잊지 않고 있다니 말이죠. 그리고 친구와 함께 돌아갈 때도 그는 저희에게 엄청난 돈을 내밀며 도움에 대한 감사를 표하더라고요. 저는 그 돈을 보고 욕심이 나기도 했지만 할아버지께서는 자신을 몇 번이나 살려준 전우들의 후손에게 돈을 받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한사코 거절하셨죠. 어쨌든 그렇게 한국과의 인연은 여기까지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국인이 떠난 뒤 할아버지의 상태는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산책도 못하시고 항상 누워만 있으셨을 뿐만 아니라 마약성 진통제 없이는 조금도 버티기 힘들어 하셨죠. 시한폭탄 같던 총상이 드디어 터져버린 모양이었습니다.
그간 의학기술이 발전해서 할아버지의 수술 성공 확률은 올라간 듯 보였지만 문제는 병원들이었죠. 미국 병원은 너무도 상업적으로 변해버린 지 오래거든요. 할아버지는 벌이가 없으신 지 한참 됐고 저 또한 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저희가 모아둔 돈으로는 미국의 천문학적인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어 할아버지는 메디메디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이런 공공 혜택은 의사 측이 거부할 권리가 있기에 환급률도 좋지 않고 더 적은 수술비를 지불하는 저희 같은 공보험 환자들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특히나 수술 난이도도 높은 할아버지 같은 환자는 더더욱 기피 대상인 듯 보였죠. 저는 텍사스 전역을 돌아봤지만 국가를 위해 헌신해주신 할아버지의 수술을 해주겠다는 병원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할아버지가 저렇게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유일한 가족이자 우상이었고 때로는 친구였거든요. 그 없는 삶은 정말 상상조차 안 됐죠. 그래서 저는 텍사스주의 도네이션 사이트에 저희의 사연을 게시했습니다. 솔직히 기대는 전혀 안 하고 있었죠. 그저 제가 할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역시나 반응은 꽤나 뜨거웠지만 저희에게 후원을 해주겠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죠. 그렇게 시간은 지나고 할아버지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기만 했죠. 그렇게 좌절에 빠져 있을 때쯤 제게 정말 충격적인 메일 한 통이 날라오게 됩니다. 그건 바로 수술비를 지원해 줄 테니 한국에서 수술을 받으라는 메일이었죠. 저는 당연히 무시했습니다. 한국 병원이 자선단체도 아니고 뜬금없이 저희 할아버지를 치료해 주겠다니요. 그건 틀림없는 장난 메일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저는 정말로 LA에서 보내온 비행기표 2장을 받게 되는데요. 심지어 몸이 편찮으신 할아버지를 위해 비즈니스석으로 보내왔더군요.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비행기표를 보내온 사람의 이름은 난생 처음 들어보는 걸로 보아 모르는 사람 같았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저희를 도와준다는 말인가요? 그렇게 저희는 반신반의한 채로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와 할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어떤 중년의 남성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자신은 택시기사라고 밝힌 그는 엄청나게 크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차량 안으로 저희를 안내했고 그렇게 저희는 서울에 위치한 한 병원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저희를 맞이해준 의사의 얼굴을 본 순간 저희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죠. 왜냐하면 그는 저희가 텍사스에서 구해줬던 한국인 남자였거든요. 그는 할아버지가 편찮으신 걸 왜 말하지 않았냐며 한국인들은 은혜를 어떻게든 갚는 사람들이라는 걸 말해주지 않았냐며 오히려 저를 나무랐는데요. 알고 보니 그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데 LA에 있는 한인타운 병원에서 의사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의 한국인 친구와 의학 관련 정보도 공유할 겸 그리고 미국에서 열린 의학 세미나도 참여할 겸 미국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운하게도 텍사스에서 강도를 만나게 된 것이죠. 또한 그가 전화로 도움 요청을 해서 저희 집에 찾아온 친구가 바로 그 한인타운 의사였던 것입니다. 제가 올린 글은 LA의 한인타운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서 결국 한인타운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도 알게 되었고 따라서 한국으로 돌아온 그도 이 사실을 전해들은 모양이었죠. 한인타운 병원은 영세해서 할아버지가 받을 대형 수술을 감당할 여력이 안 됐고 그래서 그는 자신을 도와준 할아버지를 한국에서 수술해주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에 대한 비행기 비용은 한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주신 할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에서 LA 한인타운의 상인회가 돈을 모아 지불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에 미쳐버린 미국이사들은 전쟁 영웅인 할아버지를 잊었지만 한국인들만큼은 절대로 할아버지를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죠. 수술 전에 여러 검사를 해본 한국인 의사는 할아버지 머릿속에 박힌 총알을 보고 엄청나게 놀랐으나 이내 지금의 한국의 의료기술이라면 그리 어려운 수술도 아니라며 이게 다 할아버지가 한국을 도와줬기 때문이라는 감동적인 말을 해오더군요. 그렇게 할아버지는 체력을 회복하신 후 곧바로 긴급수술에 들어가셨고 지금은 수술이 잘 되어서 병원에서 회복하시는 중입니다. 원래 나이에 비해 체력이 좋으셨던 분이라 할아버지는 엄청난 회복세를 보여주고 계시죠. 수술이 끝나고 알게 된 사실인데 한국의 보훈처에 신고하면 전쟁 영웅이신 할아버지의 수술을 무료로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절차가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국인 의사는 손해를 감수하고도 위독한 할아버지의 수술을 도와준 거였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훌륭한 마음가짐과
제도적으로도 은혜를 잊지 않는 선진적인 모습에 엄청난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간 철없이 한국을 미워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죠. 현재 저는 할아버지의 회복을 기다리면서 병원 측의 소개로 인테리어 목수로 잠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목수 인력이 부족해서 대우도 좋고 텍사스 깡촌에서 살다가 미국 웬만한 도시들보다 뛰어난 한국의 엄청난 인프라를 보니 뭔가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은 생각도 드네요. 할아버지의 헌신으로 가난했던 나라가 이 정도의 발전을 했다는 생각을 하니 할아버지가 더욱 존경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고마움을 잊지 않는 이 나라의 미래는 더욱 밝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과 엄청난 인연을 맺게 된 미국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